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이제 설이라고 조금 목이 좀 나갔어서 조금 쉬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꼭 집어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자한당의 대권 후보로 요새 뜨고 있는 황교안에 대한 겁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해경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뭐 출동했다가 도망간 것과 마찬가지가 해경이었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광주지검에서 당시 해경 123 정장이라는 그 책임자인 김경일이라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방침을 보고를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한테 했죠. 그랬는데 황교안이 어떻게 지시를 거꾸로 내렸냐면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압을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광주지검 지부나 대검 간부 전원을 자천시키면서 인사 보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맨 처음 부분에 다뤘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나이가 75세 정도 된 것 같은데 김수연 작가가 전두환하고 이순자의 자서전을 읽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자서전을 읽고 회고록을 읽고 그 편견을 버렸다. 그리고 반성을 했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데 이 사람 그 김수현 작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분은 그 드라마 작가로 굉장히 소위 말하는 불건강한 드라마 를 많이 썼던 사람이죠. 외도라든지 삼각관계, 이혼, 그런 불륜의 사랑, 배신감에 치를 떠는 복수국, 이런 것들을 극렬하게 그리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그 드라마가 성공하게 된 그런 거지만 도덕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윤리 파괴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그런 작품도 동시에 썼다는 점입니다. 근데 너무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 동성애자를 등장시킨 최초의 작품을 썼었는데 그것도 그 일일극 아니면 주말극으로서요. 그게 2003년도였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당시 그 홍석천 그 사람이 이제 커밍을 아웃을 했다가 자취를 감췄다가 이제 방송 복귀작으로 등장시키게 됐는데 그것이 SBS 드라마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신기하죠? SBS.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도 SBS예요. SBS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다시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다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각하는 좀 특이한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두환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러면서 그 사람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그 골프를 치러 갔고 또 골프 점수를 스스로 계산까지 했다고 그래요. 타수를.
그러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치매라고 우이면서 재판도 안 나오겠다라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죠. 근데 이런 사람이 뭐 자기가 자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뭐 해고로 그런 거를 다른 작가를 통해서 쓰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그랬을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동성애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진보성이 있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정반대되는 전두환에 대해서 그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또 모순적인 그런 작가라는 걸 드러냈다는 거죠. 근데 이 김수현 씨가 더 웃기는 거는 지난번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북한 선수들이 평창에 왔었잖아요. 근데 막 이 사람이 그 반응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나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다 죽자고요? 저는 저 바보들 때문에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성숙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가치관도 그렇고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나경원인데요. 나경원은 그 딸이 성신여대 부정 입학 사건으로 또 조금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딸에게 특별 대우를 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중간 그 이해 그러니까 뭐 특권의식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누구의 성적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전자메일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 그것은 아주 큰 문제죠. 이렇게 자기 딸만 특별 대우를 해서 입학을 했고 게다가 성적까지 그 좌우시켰다라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요새 이해 충돌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경원 씨야 말 않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저는 나경원 씨가 이제 부동산 을 많이 갖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2004년 4월에 신당동에 어떤 건물을 매입했고 그 다음에 6년 뒤에 그 건물을 팔았는데 그 시세 차익이 13억 원이나 발생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거는 투기가 아닌가요? 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 충돌이라는 그 단어가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나 그것이 비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적어도 국회의원 자격이 되는 그 자격에서 박탈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기꾼에 가까운 거잖아요. 뭐 자기가 주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건 좀 별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특별히 그 부동산 땅 부자라든가 건물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에서 어느 선에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